내가 또다시 이도준의 내연녀 중 한 명을 돌려보낸 후 그는 이혼 합의서를 내 얼굴에 똑바로 던졌다. 윤서연, 당신 너무 제멋대로야. 버릇을 좀 고쳐야겠어. 나는 조용히 서류를 받아들어 내 이름을 서명했다. 나중에 내 얘기가 나오자 도준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었다. 이혼 숙려 기간 30일이면 제 성질머리도 다 죽겠지. 그럼 다시 기어 돌아올 거야. 나는 그들이 떠들고 웃도록 내버려둔 채 침묵을 지켰다. 그 서류에 서명한 순간부터 나는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 클럽에 도착했을 때 도준은 소파에 나른하게 기대어 있었고 그의 품에 안긴 여자가 그의 입에 와인을 넣어주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장난을 치며 여자의 허리를 감쌌고 그 바람에 레드 와인이 그의 셔츠 절반을 적셨다. 여자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장난 그만해요, 도준 씨. 사모님 오셨잖아요. 도준은 무심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욕망이 어려 있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치더니 이내 몸을 바로 하고는 테이블 위에 있던 이미 서명이 끝난 합의서를 던졌다. 서류는 내 발치에 떨어졌다. 내가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자 그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30일 줄게. 어떻게 해야 날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진짜 이혼이야. 나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가 이혼하는 이유는 터무니없었다. 나는 그를 위해 수많은 내연녀들을 쫓아냈다. 도준은 여자들에게 항상 관대했고 일단 실증이 나면 그가 했던 약속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그는 자취를 감췄고 그 여자들은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 세상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없다. 만약 있다면 그건 액수가 부족했기 때문일 뿐이다. 내가 그의 뒤처리를 할 때마다 도준은 나를 칭찬했다. 역시 내 아내가 최고야. 징징대서 머리 아프게 하는 이런 애들이랑은 달라. 그는 항상 모른 척했지만 미나라는 젊은 여자가 나를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녀는 1년여 전 술에 취한 어느 날 밤부터 도준과 함께였다. 나는 그녀에게 돈을 주어 떠나보내려 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울면서 자신과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 내가 물러나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원치 않는 생명이 과연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내 설득 끝에 그녀는 진정했다. 그녀는 그에게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 스스로 도준과 헤어졌다. 나는 이것이 그를 화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내가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비난하며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도준과 그의 새로운 여자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정말 이혼할 생각 없는 거죠? 그냥 겁만 주려는 거잖아요? 여자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보호막을 잃는 게 어떤 기분인지 느끼게 해줘야지. 그래도 상대가 진성그룹의 한유라인데 감히 내칠 수 있을까 몰라. 그제야 나는 그녀가 왜 낯이 익었는지 깨달았다. 예전에 도준이 한성그룹 사모님이라는 타이틀로 나를 연애에 데려갔을 때 그녀를 본 적이 있었다. 한유라, 어릴 때부터 오냐 자란 진성그룹의 금지옥엽. 알고 보니 내 코앞에서 그녀와 도준은 이미 붙어먹고 있었던 것이다. 한유라가 자랑스럽게 웃었다. 서울 바닥에서 한유라 약혼자 이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목숨이 아깝지 않은 이상 누가 감히 날 건드리겠어요? 사실 나는 도준의 애인들이 누구인지 단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었다. 8년 동안 나는 그의 문제를 처리하고 무조건적으로 그를 선택했지만 이제는 지쳤다. 이만하면 됐다. 숙려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갈 것이다. 나는 눈물을 닦고 떠나려 했지만 도준이 나를 불렀다. 잠깐만, 이따 한유라 약혼자가 올 거야. 내 아내로서 당신도 여기 있어야 해. 어차피 이혼할 마당에 지금 껄끄럽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요. 도준의 시선이 무겁고 읽기 힘든 채로 내게 머물렀다. 이따가 뭘 말해야 하고 뭘 말하지 말아야 할지 잘 알아서 해. 그가 경고했다. 바로 그때 웨이터 2명이 다가와 한유라의 약혼자 차가 클럽 입구에 도착했다고 알려주었다. 도준은 일어서면서 그녀의 허리를 꽉 쥐는 것을 잊지 않고 속삭였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실수하지 마. 내가 그 사람 여기까지 데려오는 거 쉽지 않았으니까. 한유라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일깨워주지 않아도 조심할 거예요. 내 약혼자, 서울에서 꽤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자수성가했고 지금은 이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비즈니스 엘리트 중 한 명이죠. 당신처럼
금수저 물고 태어난 재벌 2세도 그 사람 앞에선 깍듯해야 할걸요. 도주는 커프스를 매만지며 정중한 미소를 띠고 앞으로 나아갔다.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태욱 대표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뒤에 서서 입구 쪽을 곁눈질했다. 잠시 후 그 남자의 시선이 군중을 훑다가 갑자기 내 눈과 마주쳤다. 우리 주변에 소란스러운 잡담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오직 내 숨소리만 들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내가 신중하게 준비했던 말들이 목구멍에 걸렸다. 제 아내입니다. 내 굳은 표정을 눈치채지 못한 도준이 말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다그쳤다. 윤서연 강 대표님께 인사도 안 하고 실례잖아. 강태욱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압박하지 않았다. 사모님께서 원하시면 인사하시면 됩니다. 원치 않으시면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도준 씨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 이 기회에 서로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도준은 신이 나서 동의했고 그의 친한 친구 몇 명을 불렀다. 곧 모두가 테이블 주위에 모여 진실 혹은 도전 게임을 시작했다. 술병이 빙글빙글 돌다가 내 바로 앞에서 멈췄다. 도준의 친구들은 거칠게 노는 데 익숙했다.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 나는 진실을 선택했다. 누군가 물었다. 형수님, 손목에 항상 차고 다니시는 그 빨간 실팔찌 누가 준 거예요? 보물처럼 아끼시던데? 한 번도 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도준이 형은 자기가 준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나는 팔찌로 시선을 내렸다.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몇 년 전 내가 고열로 불덩이 같았을 때 그는 나를 지켜줄 거라 믿으며 눈길을 이 시간이나 걸어 부적 같은 팔찌를 구해왔었다. 나는 그 후로 그것을 소중히 여겼고 몇 년 동안 몸에 지니고 다녔다. 나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첫사랑이 준 거예요. 아주 오래됐어요. 도준의 눈이 어두워지고 표정이 싸늘해졌다. 그는 감정이 항상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이었고 분명히 불쾌해 보였다. 당신한테 첫사랑이 있었던 기억은 없는데 그가 차갑게 말했다. 사귄 적은 없어요. 내가 재빨리 설명했지만 그는 한마디도 믿지 않는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다행히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분위기를 수습했다. 자자,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갑시다. 화제는 억지로 전환되었고 나는 마침내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우연히 깊고 헤아릴 수 없는 강태욱의 시선과 마주쳤다. 나는 즉시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피했다. 병이 다시 돌았고 이번에는 강태욱에게 멈췄다. 도준이 재미있다는 듯 뒤로 기대며 질문을 던졌다. 강 대표님 연애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럼 약혼자분이 첫사랑이시겠네요? 강태욱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어릴 때 사랑했던 소녀에게 소박한 목걸이를 하나 주었습니다. 아직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녀가 떠났습니다. 나보다 조건을 택했죠. 한유라가 아무렇지 않은 듯 가볍게 웃었다. 그 여자가 당신이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가가 될 줄 알았으면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겠네요. 사귀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첫사랑이라고 해요? 도준이 쏘아붙였다. 강태욱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사모님도 첫사랑과 사귄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도준 씨는 방금 전까지 집요하게 캐물으셨죠. 왜 제게는 달라야 합니까? 그리고 전 도전을 택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틀린 것은 하나도 없었다. 도준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무언가 생각난 듯 갑자기 나를 쳐다보았고 그의 어조는 심각해졌다. 좋습니다, 강 대표님.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키스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 유명하고 절제된 강태욱 대표님이 약혼녀에게 키스하는 걸 좀 봅시다. 모두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기대하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하지만 강태욱의 시선은 한 번도 한유라에게 향하지 않았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의 시선이 나에게 꽂히는 것이 느껴졌고 나는 고개를 들 용기조차 없었다. 마치 그가 금방이라도 거리를 좁혀올 것만 같았다. 됐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강태욱이 말했다. 그는 대신 앞에 놓인 잔을 들어 벌칙처럼 단숨에 마셨다. 그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침울하고 어색해 보였다. 모두가 떠나고 내가 아직 멍하니 있을 때 도준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그래, 방금 뭔가 기억이라도 난 모양이지. 나는 정신을 차리고 그를 쳐다봤다. 그 보육원에서 당신이 만났을 법한 부자가 대체 누군데? 나 말고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에 대해 헛된 꿈이나 꾸지 마. 그제야 나는 그가 아까 내가 언급했던 첫사랑에 대해 캐묻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계속했다.
그리고 저 강태욱이라는 놈, 걔한테서 떨어져. 난 항상 걔가 널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하다고 느꼈어. 나는 짜증 섞인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만약 도준이 강태욱이 바로 내 첫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우리 엄마는 한성그룹의 가정부였다. 그녀는 남자를 잘못 만나 임신했고 강가에 버려졌을 때 한성그룹 사모님에게 구조되어 목숨을 건졌다. 나중에 한성그룹은 그녀를 거두어 집안일을 시켰다. 일에 방해가 되지 않고 내가 그녀가 증오하는 남자를 쏙 빼닮은 얼굴을 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엄마는 내가 3살 때 사립보육원에 주저없이 보내버렸다. 낯선 곳은 나를 소심하게 만들었다. 나는 매일 울었고 심신이 지쳐야만 잠들 수 있었다.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보육원에서 태욱을 만났다. 그는 나와 동갑이었지만 오빠처럼 나를 돌봐주었고 좋은 음식이나 장난감이 생기면 나눠주었으며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내게 남겨주었다. 명절에만 나는 엄마와 며칠을 보내기 위해 한성그룹 댁으로 불려갔다. 그의 동짓날 집안일로 바빴던 엄마는 나를 중간에 내려놓고 보육원까지 혼자 걸어가라고 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바람이 옷을 파고들었던 것만 기억난다. 그날 밤 나는 고열에 시달렸다. 나는 몸이 약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병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훨씬 느렸다. 약을 먹고 물수건을 올려도 나아지지 않았다. 태욱은 내 침대 곁을 지키며 울었다. 아픈 아이인 내가 오히려 그를 위로해야 했다. 네가 있잖아. 난 괜찮을 거야. 내가 마침내 회복했을 때 그는 폭설을 뚫고 산에 올라가 나를 위한 부적 팔찌를 구해왔다. 그는 믿음의 힘을 믿었다. 아마 그래서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 후로 내 건강은 점차 좋아졌다.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은 다음 번에 한성그룹 댁으로 불려갔을 때 엄마는 나를 도준의 서재로 데려갔다. 그때 나는 엄마가 1000번도 더 칭찬했던 그 소년, 이도준을 처음 보았다. 그는 재능이 있었고 좀처럼 남에게 친절한 눈길을 주지 않았다. 아마도 보육원에서의 생활이 나를 더 자립적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어쩐지 그를 끌어당겼던 것 같다.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는 향을 피우고 감사 기도를 올리기까지 했다. 내가 점점 더 자주 불려가던 어느 덥고 끈적한 여름, 도준이 발코니에 기대어 갑자기 내게 물었다. 윤서연, 나랑 같이 대학 갈래? 굶지도 않고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내가 돌봐줄게. 그때서야 나는 도준이 학업 기간 동안 함께할 사람을 고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갈등했다. 도준과 함께 대학에 간다는 것은 태욱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내가 거절하기도 전에 엄마가 서류 절차를 강행했다. 도준 도련님 눈에 든 건 네 복이야.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널 며느리감으로 키우실 계획이셔. 처신 잘해. 알겠니? 내가 널 낳은 걸 후회하게 만들지 마. 태욱이 차를 막아서며 내가 돌아올 거냐고 물었다. 나는 옆에 있는 엄마의 초조한 표정을 보았고 최근 그녀의 경고를 기억했다. 그 빚쟁이 같은 애들이랑 당장 인연 끊어. 넌 그런 애들이랑 얽히기엔 너무 어려. 만약 회장님께서 아시면 그 애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나는 차에서 내렸지만 그에게서 1미터 떨어진 곳에서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다신 안 올 거야. 나는 말했다. 도준 도련님이랑 같이 있어. 그분이 너한테 좋은 삶을 주실 수 있을 거야. 차 문이 닫히고 차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감히 그의 표정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한성그룹 댁에 도착하자 엄마는 그들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한성그룹이 없었다면 나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순종적으로 행동했고 그들이 원하는 순종적인 사모님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불평 없이 원망을 삼키고 도준이 여자들을 버릴 때마다 그의 뒤치다꺼리를 했다. 몇 년 동안 나는 이미 그 은혜의 빚을 갚았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 것이다. 다음 달은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다. 그가 항상 나와 함께 이탈리아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가? 나는 그에게 약속했다. 빨간불에 멈춰서 있는 동안 도준은 한 손은 핸들에 얹고 다른 손은 내 얼굴을 향해 뻗었다. 나는 조용히 피했다. 그때 우리는 이미 별거 중이었다. 내가 그에게 말했을 때 그는 내가 토라졌다고 생각하며 이상하게 기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까지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내 기분만 좋게 해주면 이혼 안 해도 돼. 도준은 무심하게 태욱과 유라를 스키 타러 가자고 초대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도준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에게 문자를 보내려던 참이었다. 사모님께서 남편을 찾으시네요. 키가 큰 형체가 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태욱이 고글을 들어 올렸다. 그의 눈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직원이 말하길 도주는 누군가를 데리고 나갔다고 했다. 중요한 일이 생겨서 한동안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모두가 떠오르는 비즈니스 스타 강태욱은 웃는 얼굴에 호랑이,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은 무자비하다고 말했다. 비록 그가 나를 보고 미소 지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꺼리게 만드는 냉담함이 풍겼다. 어쩌면 그는 이미 도준과 유라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실수로 말을 잘못하면 한성그룹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었다. 태욱이 가까이 다가오자 나는 생각 없이 뒷걸음질 치다가 긴장한 나머지 미끄러질 뻔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나를 붙잡아 주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그의 품에 안겼고 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그의 눈에 담겼다. 나는 창피하고 짜증이 났다. 태욱이 킥킥 웃으며 내 귓가에 속삭였다. 사모님, 제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그의 손이 내 허리를 살짝 누르며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의 재킷에서 풍기는 소나무 향이 내 코를 가득 메웠다. 다음 순간 내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바로 세우려 했지만 서두르는 바람의 균형을 잡을 수 없었다. 나는 스키를 잘 타지 못했다. 그럼 강 대표님께 패 끼치지 말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태욱이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주 간단해요. 나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정중한 거절의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그는 살짝 몸을 숙여 내 스키포를 잡은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치고 참을성 있게 말했다. 이렇게 느껴보세요. 감을 잡아봐요. 태욱의 숨결이 내 귓가를 스치며 가슴에 참을 수 없는 간지러움을 만들었다. 나는 억지로 시선을 돌리고 그의 지시를 따랐다. 놀랍게도 나는 실제로 몇 가지 간단한 동작을 배웠다. 그의 보호를 떠나도 될 만큼 자신감이 생기자 나는 슬로프에서 혼자 몇 바퀴를 돌았다. 태욱이 내가 배운 것을 보자 나는 신이 나서 자랑하러 갔고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스키 장갑을 낀 채로 그가 내 머리를 헝클었다. 우리 서연이 대단하네. 우리 둘 다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얼어붙었다. 나중에 개인 라운지에서 태욱이 내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아까 그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동했던 것을 생각하니 나는 그를 쳐다보기가 조금 부끄러웠다. 느닷없이 그가 물었다. 그 사람 잘해줘요? 나는 종이컵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인 채 죄책감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대로요.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갈 거예요 라고 덧붙였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강 대표님. 과거에 나는 그에게 상처를 주었기에 다시 만났더라도 2번 상처 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때 엄마의 전화가 그 순간을 깨뜨렸다. 너 도준 도련님이랑 이혼하니? 아마도 엄마가 큰 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태욱은 본능적으로 힐끗 쳐다보았다. 엄마는 도준의 별장에 청소하러 가는 습관이 있었다. 내가 가정부가 있다고 말해도 그녀는 기어코 그렇게 했다. 이번에 청소하다가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발견한 모양이었다. 내가 설명하기도 전에 상대방인 엄마가 매몰차게 말을 끊었다. 이유가 뭐든 상관없어. 내가 살아있는 한 꿈도 꾸지 마.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엄마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천둥처럼 울렸다. 당장 사과해. 도준 도련님께 용서를 빌어.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욕설은 분노의 창고함과 함께 쏟아진 후 전화가 끊겼다. 나는 전화기를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 나는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뜨겁고 축축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순간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 태욱이 내 앞에 와섰는지 몰랐다. 그는 부드럽게 내 눈물을 닦아주었고 그의 눈은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아, 울지 마.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손이 따뜻하고 단단하게 내 손을 감쌌다. 그러나 내 마음속은 황량하기만 했다. 너무 지쳐요. 내가 속삭였다. 말해봐요. 나 같은 인생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전처럼 난 또다시 버려졌어요. 그는 내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나를 위로했다. 다른 누구를 위해 살지 마, 서연아. 너는 무한한 가능성과 아름다운 미래를 추구하는 너 자신이야. 그게 바로 사는 의미야. 나는 훌쩍이며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의 눈은 끝없이 부드럽게 나를 응시했고 그는 내 손을 그의 가슴 쪽으로 이끌어 그의 체온으로 따뜻해진 은색 목걸이에 닿게 했다. 몇 년 전 세일 중인 보석 가게를 지나다가 우리 이니셜이 새겨진 똑같은 목걸이 2개를 커플 세트로 샀었다.
나는 그에게 하나를 주려고 베개 옆에 두었지만 당시의 상황이 나를 막았다. 나중에 보육원이 폐쇄되었을 때 나는 그 목걸이도 치워졌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내내 간직하고 있었다. 태욱이 헝클어진 머리카락 한 가닥을 내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 무한한 미래 속에서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할 추구는 바로 너야. 가슴이 아파왔고 나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는 억지로 나와 눈을 맞추게 했다. 우리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고 오직 동기화된 우리 심장의 박동 소리뿐이었다. 그날 밤 도주는 거친 정사 후에 잠에서 깼다. 품에 안긴 여자를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이 그의 내면에서 솟아올랐다. 그래, 이게 전부였다.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그를 감쌌고 그의 생각은 나에게로 흘러갔다. 스키 타러 오라고 한 것은 그 자신이었다. 그런데 그는 나를 버려두고 먼저 가버렸다. 비록 그가 태욱에게 미리 말을 해서 약속을 다시 잡자고 했지만 나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았다. 나를 그곳에 버려두었으니 나는 분명히 화가 났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아니, 도주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런 성질은 학창시절의 윤서연에게나 속한 것이었다. 그때는 그가 다른 여자애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나는 화를 내며 부풀어 올랐고 친구들은 그를 공처가라고 놀려댔다. 하지만 그는 금방 교훈을 얻었다. 내 말 한마디면 엄마가 그를 무자비하게 꾸짖었기 때문이다. 그 꾸지람 후에 그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지를 기억하며 도주는 실제로 그것이 사랑스럽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의 입꼬리가 어떻게 위로 휘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와 거의 다투지 않았다. 심지어 그가 내 바로 앞에서 다른 여자와 키스를 해도 나는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더 자유로워지기는커녕 도주는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이것이 그가 만족하기 전에 미나를 쫓아낸 대가일 것이다. 그 자신만의 작은 벌. 다음 달 그는 보상으로 나를 이탈리아에 데려가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좋아질 것이다. 그 생각에 그의 입술이 다시 휘었다. 그는 거의 그 여행을 시작하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어느새 유라가 잠에서 깨어 뒤척였다. 그녀는 몸을 돌려 불평했다. 하룻밤 쉬어 사라졌는데 그 남자는 문자 한 통도 안 보냈어요. 도주는 그녀의 등을 무심하게 쳐다보며 무관심한 어조로 말했다. 강태욱이 여자랑 거리두기로 유명하지 않나? 어떻게 그를 결혼하게 설득했어? 유라는 입술을 깨물며 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별거 아니었어요. 그가 원하던 땅이 우연히 우리 집안 손에 있었거든요. 예전에 몇 년 동안 버려졌던 보육원이었는데 강태욱이 그렇게 감상적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과거에 거기서 몇 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도주는 무언가 기억난 듯 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나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한 통도 연결되지 않았다. 그의 미소가 사라지고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의 모습에 놀란 유라는 그가 서둘러 옷을 입는 것을 보며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일이에요? 문제라도 생겼어요? 그는 재킷을 걸치며 다급하게 중얼거렸다. 지금 당장 내 아내를 봐야겠어. 내가 짐을 싸고 있을 때 도준이 갑자기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어제 하루 종일 보이지 않았고 나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보통 도준은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집을 비우지 않으면 집에 오지 않았기에 나는 무슨 급한 일이 그를 갑자기 돌아오게 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열린 여행 가방을 훑었다. 짐이 많네. 정말 일찍부터 짐을 싸기 시작해야겠어. 그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기념일 여행을 엄청 기대하고 있나 보네. 응? 그때서야 나는 그가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여행을 위해 짐을 싸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떠나기 위해 짐을 싸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도주는 기분이 좋았고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의 성질을 알았다. 만약 내가 진실을 설명한다면 그를 화나게 할 뿐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 양가에 알려져 그들의 혹독한 신문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엄마가 얼마나 분노할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다. 차라리 오해를 계속하게 두는 편이 나았다. 적어도 지금은 어제 널 두고 간 건 내 잘못이야. 화내지 마, 알았지?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조용한 동의를 표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널 속상하게 하지 않을게. 우리 평화롭게 같이 살자. 나는 그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전날 태욱의 질문을 떠올리게 했다. 만약 도준이 사과하면 용서할 거냐고? 물론 아니다. 예전에 윤서연이었다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실망 끝에 나는 그의 약속을 믿지 않게 된 지 오래였다.
나는 그가 그냥 말만 하고 며칠 안에 옛버릇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날 이후 그의 주변 여자들이 모두 사라졌다. 심지어 친구들이 그를 불러낼 때도 그는 먼저 내 허락을 구한 후에야 동의했다. 그것은 우습게 느껴졌다. 도준의 갑작스러운 열정, 너무 늦은 것 아니었을까? 그날 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아래층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도준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막 돌아온 참이었다. 그는 분명히 너무 많이 마셨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다. 여보, 그가 중얼거리며 나를 안으려고 손을 뻗었다. 나는 살짝 뒤로 물러서며 그의 손길을 피했다. 그는 화내지 않았다. 대신 소파에 기대어 넥타이를 풀고는 거의 아이가 투정 부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오늘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속이 아파. 죽 좀 끓여줄 수 있어? 대학 시절. 도준은 파티를 좋아했고 종종 밤을 새웠다. 나중에는 무모하게 술을 마셔서 위가 약해져 고통 속에 잠 못 이루곤 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그에게 죽을 끓여주기 위해 매일 아침 이 시간 일찍 일어나곤 했다. 하지만 그가 내가 끓여준 죽을 그가 쫓아다니던 캠퍼스 퀸에게 무심하게 주는 것을 본 후 나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냥 냉장고에서 인스턴트 죽을 꺼내 냄비에 던져 넣었다. 내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도주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집사에게 그를 객실로 옮기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일어났을 때 도주는 이미 내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꽤 오랫동안 그곳에서 기다린 듯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다. 어젯밤 그 죽, 날 위해 끓여준 거야? 그의 입술이 미소로 휘었고 그가 스스로 요청했다는 것을 이미 잊어버린 것이 분명했다. 인스턴트 죽 한 그릇이 그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나는 굳이 그를 바로잡지 않았다. 어차피 며칠 후면 나는 더 이상 도준의 아내가 아닐 테니까. 회사 일은 다 처리했어. 이탈리아는 여름이 오고 있어. 이따가 출발하는 건 어때? 그가 밝게 물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러기도 전에 엄마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도준과 내가 화해했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함께 여행하는 줄 알고 전화로 재촉했다. 도준 도련님 잘 모셔. 알겠니? 다행히 그분은 뒤끝이 없으시구나.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옆에 두었다. 나중에 이 여행을 거절할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것 같았다.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혼 증명서를 손에 쥐게 되면 더 이상 돌아설 여지는 없을 것이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그 작은 마을은 마침 그해 가장 성대한 모닥불 축제를 열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도주는 포지타노 해안선을 따라 산책하는 나를 동반했다. 서연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낸 지 얼마나 됐지? 그가 물었다. 내가 보육원에서 나온 이후로 나는 항상 도준의 곁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대담하고 불같은 구애에 결코 응답할 수 없었다. 과거를 끊고 억지로 그를 사랑하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다. 내가 그와 함께하기로 결심한 날, 한 친구가 그가 속이 안 좋다고 언급했다. 나는 밤새 죽을 끓여 그에게 가져갔다. 하지만 그가 캠퍼스 퀸을 품에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무심한 어조로 말했다. 윤서연? 그냥 장난이야. 걔는 그냥 가정부 딸이야. 세상 물정도 모르고 지루해. 그 말들이 내 귓가에 밝혀 다리를 얼어붙게 만들어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 그 순간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희망이 다시 꺼져버렸다. 만약 도준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다면 왜 그는 굳이 나와 결혼하려 했을까? 나는 불쑥 내뱉지 않을 수 없었다. 나를 선택한 건 그냥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난 당신 칼날 아래의 사냥감이었고 나를 아내로 삼으려는 당신의 고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졸업 후에 우리는 혼인신고를 했지. 난 널 싫어한 적 없어. 도준이 이제 와서 절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때 내가 널 그렇게 오래 쫓아다녔는데 넌 받아주지 않았잖아. 자존심이 상했어. 창피했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널 상처 주려는 유치한 짓을 했지. 이제부터는 우리 잘 살자. 서연아, 다시 시작할 기회를 한 번 더 줄래? 그의 눈은 진심으로 보였지만 나는 그저 그를 차분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이미 축제를 위해 준비된 불꽃이 밤하늘을 가로질러 찬란한 빛으로 터져 나왔다. 아름답지만 더섭었다. 불꽃놀이 봐요. 나는 그의 질문을 무시하고 고개를 들어 말했다. 사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좋아하게 되기까지 단 한 걸음 차이였다고 말하고 싶었다. 우리가 호텔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뜻밖의 태욱과 유라와 마주쳤다. 여기서도 만나다니 정말 우연이네요. 유라가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대담하게 도준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말했다. 하지만 도준은 그녀에게서 차갑게 시선을 돌리고 곧장 태욱에게 인사하러 갔다. 강 대표님, 약혼 여분과 휴가 오셨습니까? 아니면 출장 오셨습니까? 태욱의 표정은 냉랭했다. 내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그와 유라 사이의 거리는 이번에 더욱 날카로워 보였다.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짐을 푸는 동안 나는 프런트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다. 내가 돌아와 문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그 여자랑 이혼 안 해요? 당신은 이미 나랑 약혼했잖아요. 왜 그냥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건데요? 똑같잖아요? 나는 유라의 목소리를 알아차렸다. 그녀와 태욱은 파혼했다. 무슨 말을 해도 난 이혼하지 않을 거야. 한유라 씨, 자중해 주시오. 난 유부남이오. 유라가 차갑게 웃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그녀가 뛰쳐나갔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도준에게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도준을 쳐다봤다. 그의 표정은 어둡고 불쾌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나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해서 내 물건들을 정리했다. 내 등 뒤에서 그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속상해하지 마. 난 걔한테 동의 안 할 거야. 아마도 그가 내가 문 앞에서 모든 것을 엿들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쩐지 그것이 그를 자극했다. 그는 갑자기 앞으로 다가와 내 팔을 잡았고 그의 어조는 질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화를 안 내? 넌 정말 나한테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야? 나는 할 말을 잃었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심지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도 몰랐다. 내 침묵은 그를 더욱 화나게 할 뿐이었다. 너 진짜 내 옛 애인 강태욱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이야? 내가 네가 못 딛는 그 첫사랑이 누군지 모를 줄 알아? 그놈이잖아, 안 그래? 나는 몇 걸음 뒤로 비틀거렸다. 나는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다.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몇 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정말? 그리고 네가 걔랑 아무 상관없다고 내가 믿을 줄 알아? 도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유라가 방금 나한테 말했어. 강태욱이 그 약혼에 동의한 건 그들 집안 땅을 손에 넣기 위해서였다고. 그리고 그 땅, 네가 살던 보육원 예쁘지였어. 말해봐, 윤서연, 강태욱이 그 모든 돈을 누구를 위해 썼다고 생각해?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찾을 수 없었다. 사실 나는 이 모든 것을 전혀 몰랐다. 그날 스키장에서 내가 너한테 몇 번이고 전화했어. 뭐 하고 있었어? 도준의 미간이 꽉 찌푸려졌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런 그의 모습이 나를 두렵게 했다. 당신 미쳤어요? 내가 몸부림쳤다. 미쳤다고? 도준이 코웃음을 쳤다. 유란의 집안이 몰래 보육원 부지를 팔아서 계약을 파기했어. 강태욱은 그걸 알고 격분해서 약혼을 취소했지. 유라는 내 일정을 추적해서 자기 혼자 여기까지 나타난 거고. 그런데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강태욱이 여기 나타난 게 너랑 아무 상관없다고 내가 믿을 줄 알아? 사실 스키장에서 온 후에 나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다. 내 신분으로 태욱과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떠나자고 제안한 것은 나였다. 내가 돌아왔을 때 내 휴대폰은 이미 꺼져 있었다. 부재중 전화를 봤을 때 나는 망설였다. 보통 도준이 그의 여자들 중 한 명과 함께 있다면 어차피 나를 찾지 않을 것이다. 그는 심지어 내 전화를 귀찮아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는 그에게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도준이 갑자기 뒤틀린 웃음을 터뜨렸다. 나를 세게 밀치며 비웃었다. 내 말이 맞아. 나 미쳤어. 너한테 빠진 내 탓이지. 네가 그놈을 그렇게 좋아하니 그럼 그놈한테 가버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나를 문 밖으로 밀쳐냈다. 도준의 힘은 너무 셌다. 나는 거의 발을 헛디뎌 발목을 삐었다. 갈 곳도 없고 해변 마을의 밤바람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웠다. 나는 절뚝거리며 프런트로 내려가 다른 방을 요청했지만 호텔은 만실이라는 말을 들었다. 거센 바람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비틀거리다가 나는 바로 태욱과 마주쳤다. 그의 눈은 즉시 내 부어오른 발목으로 떨어졌고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또 그가 널 다치게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가 힘없이 말했다. 처음으로 태욱의 평정심이 깨졌다. 그는 단호했고 거의 엄격하게 나를 그의 방으로 안내하고 소파에 앉힌 후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조금 아플지도 몰라. 최대한 부드럽게 할게. 그는 면봉으로 상처를 소독했다. 그의 손길은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내 마음이 아팠다. 고마워요, 태욱 씨. 상처의 따끔거림과 가려움에 나는 이를 악물고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가 나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고맙긴. 예전에 네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마다 항상 내가 붕대를 감아주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나를 보육원 시절로 되돌려 놓았다. 놀다가 다칠 때마다 엄마의 꾸지람을 피하기 위해 나는 태욱에게 달려갔고 그는 조용히 나를 돌봐주곤 했다. 하지만 나중에 엄마는 그런 행동이 너무 제멋대로라고 결정했다. 그녀는 도준 앞에서 내가 항상 순종적이고 예의 바른 소녀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갑작스러운 벨소리가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이도준, 받지 마. 태욱이 거즈를 집어들며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숙려기간의 마지막 날이었다. 나는 정말로 도준과 더 이상 아무 관련도 맺고 싶지 않았지만 어떤 것들은 명확히 해야 했다. 몇 초간 망설인 후 나는 전화를 받았다. 어디야? 도준의 목소리는 낮았다. 아까 유라가 날 자극했어. 내가 이성을 잃었어. 미안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도준 씨.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오늘이 숙려기간 마지막 날이에요. 집에 돌아가면 이혼 절차 마무리예요.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불신으로 갈라졌다. 우리 잘 살기로 약속했잖아. 거기 있어? 상대편의 도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절박해졌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가 어디 있는지는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난 당신과 아무것도 약속한 적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건 다 당신의 희망사항이었어요. 발목에 날카로운 통증에 나는 무심코 얼굴을 찡그렸다. 태욱이 미안한 듯 나를 쳐다봤다. 나는 괜찮다고 고개를 저으려던 참에 전화기 너머 도준의 목소리가 거의 갈라졌다. 강태욱이 네 옆에 있구나.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도준 씨, 망상이 심하시군요. 태욱이 조용히 말했다. 진심만이 진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모르시나. 그는 내게서 전화기를 빼앗아 도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냥 끊어버렸다. 미안해요. 방금 당신 남편에게 무례하게 굴었네요. 태욱이 중얼거렸지만 그는 전화기를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 태욱 씨, 지금 당신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들리는지 알아요? 나는 그의 소나기에서 발을 빼내려 했으며 놀렸다. 그는 상처를 피하도록 손을 옮겨 대신 더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오랫동안 그에게 짜증이 나 있었고 그는 고개를 살짝 들었다. 가슴이 오르내리고 그의 손가락 끝이 내 종아리를 리드미컬하게 쓰다듬었다. 감히 누가 내가 아끼는 여자를 다치게 해.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당신이 그렇게 복수심에 불타는 줄은 몰랐네요. 오랫동안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어.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의 아내잖아. 그게 당신을 아프게 할까봐 두려웠어. 그의 눈은 감정으로 들끓었다. 서울에서 강태욱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도준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에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 이혼할 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러자 그는 조금 몸을 일으켜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허리를 굽혀 내 이마에 키스했다. 그럼 나랑 결혼해 줄래? 그가 물었고 나는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쳤다. 그의 목을대가 움직였다. 우리 위의 목소리는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나는 그의 목에 팔을 감고 귓가에 속삭였다. 내 말은 그러겠다고요. 그 순간 도준이 프런트에서 받은 예비 객실 키카드를 들고 갑자기 뛰어들어왔다. 그는 앞으로 걸어오며 미간을 찌푸렸다. 강태욱, 내 아내를 방으로 끌어들여서 이런 식으로 장난치다니.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가 쏘아붙였다. 태욱은 나를 보호하듯 뒤로 세우고 차분한 평정심으로 도준을 쳐다봤다. 이도준 씨, 이제 와서 예의를 따지다니 우습군요. 한유라와 얽혔을 때 소위 말하는 규칙들을 모두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서로 합의한 거였어. 복수하고 싶으면 나한테 해. 서연이는 다치게 하지 마. 도준의 감정이 폭발했다. 그는 나를 다시 끌어당기려고 달려들었다. 태욱이 그를 가로막았고 두 남자 사이의 긴장감은 빠르게 고조되었다. 분노한 도준이 주먹을 들어치려 했지만 태욱은 쉽게 막아냈고 두 사람은 싸움에 휘말렸다. 나는 개입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닿자마자 날카로운 통증에 몸을 구부리고 땅에 쓰러졌다. 태욱이 나를 부축하려 움직이다가 그를 향한 주먹을 대신 맞았다. 그의 입가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그 사람 건드리지 마. 내가 소리쳤다. 네가 날 다치게 했잖아. 도준이 내뱉었다. 강태욱이 널 데려오지 않았으면 넌 그 상처를 치료할 곳조차 없었을 거야. 잠시 동안 도준은 얼어붙었다가 정신을 차린 듯 했다. 비록 다쳤지만
태욱은 여전히 나를 그의 뒤에 보호하고 있었다. 이도준, 잘 생각해봐. 계속해서 그녀를 상처 입히는 진짜 개자식이 누군지 태욱이 다그쳤다. 도준은 뻣뻣하게 굳어 구멍난 풍선처럼 기가 죽었다. 할 말을 잃은 그는 죄책감과 무력감으로 나를 쳐다봤다. 제발 저 좀 놓아주세요, 도준씨. 우리 이혼해요. 떠나라. 태욱과 나 둘 다 물러서지 않았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도준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마침내 도준은 포기하고 방을 나갔다. 방금 전 그는 무모한 힘으로 싸웠다. 비록 태욱이 그에게 우위를 점하게 두지 않았지만 그의 소매 아래 팔은 여전히 여러 곳에 멍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자국들에 부드럽게 입김을 불어주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고 마음이 아파왔다. 아파요? 내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는 내 손목을 잡았고 그의 손바닥에서 온기가 스며 나왔다. 아니,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이해하고 약 상자를 가지러 돌아섰다. 하지만 내가 움직이기도 전에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고 나를 다시 그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가까이 몸을 숙여 거의 장난치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입김 안 불어줄 거야? 나는 얼굴을 붉혔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안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가 입가에 상처를 가리켰다. 여기는 진짜 아파. 내 뺨이 불타올랐다. 나는 핑계를 대고 돌아서려 했지만 그의 넓은 손이 내 뒤통수를 눌러 나를 꼼짝 못하게 했다. 입김 부는 걸로는 빨리 안 나아. 그가 속삭였다. 키스해야만 나아.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부딪혔고 우리 입술은 얽히고 숨결이 부딪히며 나는 그에게 빠져들었다. 젠장, 강태욱. 나는 그가 정말 다쳤는지 의심스러웠다.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도준과 나는 이미 구청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서울에는 태욱이 내 곁에 있었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래서 엄마나 한성그룹 가족 모두 나를 어렵게 만들지 않았다. 그들은 태욱의 상처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때서야 도준도 그날 봐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몸에도 여전히 자국이 남아있었고 걸을 때 절뚝거리는 것이 분명했다. 우리가 구청에서 나왔을 때 도준이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그놈이랑 결혼할 거야? 나는 손을 뿌리치고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그건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의 입이 열렸고 그의 표정은 이례적으로 진지했다. 내 말은 만약 네가 불행해지면 난 언제나 널 다시 환영할게.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도준 씨. 그의 말은 저주처럼 느껴졌다. 나는 선글라스를 끼고 돌아서서 태욱 옆 조수석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도준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앞으로 달려들려 했지만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그때쯤 서울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고 온 도시가 나와 태욱의 결혼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먼저 터진 소식이 도준과 유라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소문에 따르면 유라는 반복적으로 도준과 결혼하는 데 실패하자 그의 손을 억지로 잡기 위해 그들의 추잡한 관계를 폭로했다고 한다. 그들은 결국 결혼했지만 도준의 바람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밖에서 내연녀들을 두었고 유라도 지지 않으려고 젊은 남자 애인을 두었다. 어쩌면 나 때문에 도준의 유일한 다른 출구는 엄마를 괴롭히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이름만 부부로 살았고 그들의 결혼은 공허했다. 내가 도준에 대해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내 결혼식 전날 밤이었다. 그의 사생활이 너무나 무모해서 병에 걸렸고 심지어 그 병을 유라에게 옮기기까지 했다. 두 사람은 이미 이혼을 향해 가고 있었다. 아무도 당신을 다시 사랑하기 위해 돌아오지 않는다. 만약 내가 그때 마음이 약해졌다면 유라의 운명은 내 미래가 되었을 것이다. 태욱이 내 손가락 끝에 키스하고 그의 얼굴을 그곳에 비볐다.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은 투정이 섞여 있었다. 그럼 나는 여보? 나는 어떡하고? 나는 그의 손을 내 손가락으로 감싸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나의 나아갈 길이고 나의 미래예요. 나는 윤서연이 정말로 나를 떠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나는 그녀가 늘 그랬던 것처럼 나를 용서할 거라고 항상 가정했다. 침묵하고 인내하며 내가 던지는 모든 것을 받아주면서 그녀는 내 아내였고 내 방패였으며 내 안식처였다. 내가 아무리 멀리 가도 그녀는 항상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구청에서 나와 그녀가 선글라스를 끼고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강태욱의 차에 올라타는 것을 보았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그녀는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때가 바로 그녀가 영원히 떠났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나는 더 섭는 스릴,
왔다 가는 내연녀들을 쫓아다녔지만 진정으로 곁에 머물렀던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서 있던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내 배신, 내 성질, 내 경솔한 말들을 견뎠다. 나는 그녀의 차분함을 지루하고 재미없고 평범하다고 조롱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야 나는 그것이 강함이었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내가 그녀에게 불행하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녀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어떤 칼날보다도 더 깊이 베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도준 씨. 그녀는 마치 내가 낯선 사람에 불과한 것처럼 나를 이도준 씨라고 불렀다. 나는 그녀를 쫓아가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바보처럼 비틀거렸다. 그 순간 세상은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알았고 나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한유라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 진심으로. 그녀는 내 이름, 내 지위,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원했다. 그리고 나도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다. 나는 그녀 같은 여자들과 함께 나 자신을 파괴했고 욕망을 사랑으로 착각했으며 그러는 동안 내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유일한 여자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이제 도시는 나에 대해 속삭인다. 내 불륜, 내 실수, 나를 망가뜨린 병에 대해. 아무도 나를 동정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탓할 수도 없다. 이것이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이다. 하지만 밤에 고통이 나를 불사를 때, 잠 못 이루고 누워있을 때, 나는 사소한 것들을 기억한다. 내 속이 아플 때 그녀가 끓여주던 죽, 내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녀가 희미하게 짓던 미소, 내가 그녀를 실망시켰을 때조차 그녀의 눈에 담겨있던 인내심. 윤서연은 내 행복의 기회였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내 손으로 던져버렸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맹세컨대 나는 내가 했어야 했던 방식으로 그녀를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이 생에서는 나는 그저 밖에서 서서 그녀가 강태욱과 손잡고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